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일일 변동폭이 상당한 최근의 증시입니다. 어제 국내장 정강 후약의 흐름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 원인의 주범은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외환시장의 불편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차익 실현을 자극시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펴야 될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뉴욕장은 그나마 다행일까요? 전약 후강으로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일부 상승 전환하며 끝났습니다. 다만 AI 진영의 투자 심리는 위축됐고 BAI 종목으로 순환이 있었는데요. 포트에 대한 변경을 추진해야 될지 투자자들의 고민은 오늘도 깊어집니다. 자, 시장의 흐름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국내장 일평균 변동률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올해 코스피 일평균 변동률입니다. 지금 11월 달 맨 끝자락에 보시면 2.4까지 굉장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평균 변동률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민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과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고 있는 개인들의 수급 유입, 이것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 100포인트씩 움직이는 날, 올해 들어서 7번 있었는데요. 그중 6번이 바로 11월에 있었습니다. 11월 진행된 지 몇 거래일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 정도 변동이라는 것은 11월 들어서 지수도 종목도 꽤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낙관론과 신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할 걸까요? 증권가의 내년도 지수 전망치도 갭이 어마어마합니다. 4,500에서 7,500 사이, 최대 3,000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4,500을 보고 있고요. KB에서는 7,500포인트를 보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명확하게 지금 현 시점을 양분해서 보고 있다. 불안하다 혹은 더 간다라는 시선으로 나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러한 흐름 속에 시장의 변동폭이 꽤 크게 나왔었죠. 코스피가 2.8% 장중 고점에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0.8% 겨우 빨간불을 켠 채로 4,106포인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의 위협까지 있기도 했었죠. 자, 코스닥은 상승하지 못한 채 0.5% 하락으로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 원화 약세 흐름입니다. 원화 약세 속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63원까지 무려 11원 이상 뛰었는데요.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영향일까요?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꽤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11월에만 외국인은 7조 이상의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전체적인 11월의 변동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죠. 자, 미국의 셧다운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요소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환시장의 불편함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있고요. AI 거품론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시장의 마음 한켠의 불안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장도 그 불안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미 관세 협상 이슈.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무역 합의서로 볼 수 있는 이 팩트시트가 2주째 무소식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간 핵 잠수함을 두고 건조 지역에 대한 의견 차도 심화되고 있죠. 이것이 조선, 방산, 자동차 이런 산업의 하락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늘려서 투자한 계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정리하려는 매물 또한 출회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이 커지고 있네요. 여기에 중국도 도와주진 않습니다. 중국의 광군제, 쇼핑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으나 여전히 중국의 소비 심리가 부진하다라는 데 시장의 초점이 맞춰졌네요. 어제는 사실
떨어지는 혹은 상승폭을 반납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환율의 흐름이었습니다. 섹터별로 한번 볼까요? 반도체나 지주, 2차 전지, 한국전력 등은 올라가긴 했습니다. 반도체는 10일치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어제 11일이었으니까요.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램 값도 올랐죠. 다만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상승폭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좀 줄이면서 끝났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2%대 상승이었는데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었다면 어제 우리 지수는 하락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온실가스 감축안이나 ESS 얘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들이 일부 상승하긴 했습니다. 다만 역시나 에코프로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죠. 배당소득 최고세율 25%에 대한 가능성, 지주사 쪽을 일으켰는데요.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지주의 모멘텀과 함께 반도체의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추후 실적의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100만 원 넘어서기도 했었죠. 다만 역시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SK하이닉스 덕분에 SK스퀘어도 지주단에서 가치 관심을 받았고 윗꼬리 달린 7%의 상승으로 끝나기도 했네요. 한국전력 전기값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전력이 어제는 더 강했습니다. 7%의 급등이었습니다. 자, 이쪽도 상승하긴 했으나 상승폭을 좀 줄인 채 마무리가 됐고요. 영 부진했던 쪽은 실적 충격과 아무래도 재료가 소멸된 쪽입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됐고 실적 쇼크 기업들이 속속 나오다 보니 엔터나 화장품 쪽 부진했죠. 거기다 어제 10일치간의 수출입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화장품의 10일치 일평균 수출액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스맥스 실적 짚어드렸었죠. 어제 18%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파라다이스도 조금 아쉬운 실적에 대한 평을 전달드렸었는데 가차 없습니다. 15%의 급락. 하이브도 엔터주의 심리 위축을 가져왔네요. 6%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충격이 있는 쪽에서는 꽤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패턴, 시장의 일정 부분의 불안감을 반영하지 않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쪽도 봐야겠죠. 실적 특징주로 오늘은 한국 금융지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 대비 무려 60% 이상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4%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정규장 대비해서는 5.8%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두고 증권사 곳곳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대신증권의 워딩이 눈에 띕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날것의 워딩이네요. 실적 보고 나서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올해 내내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또 역대급이었다. 증권사가 자본력을 갖추면 어느 정도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지 증명한 것이다. 실적으로 밸류업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권사 최선호이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생각의 흐름대로 뭔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은 날것의 내용이었고요. 21만 8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자, 메리츠. 유일무이한 실력이다. 우호적인 금융시장 환경에 힘입어서 증권 브로커리지나 IB 수익, 해외펀드 평가이익이 발생한 점을 긍정평가했고요. 22만 5천 원. KB에서는 조금 더 높은 23만 원 제시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높은 트레이딩 수익성은 차별화점으로 볼 수 있다. 증권업의 최선호주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실적에 일단 긍정의 점수들이 쏟아졌고요. 기대 그 이상에는 또 명확하게 반응하는 시장 흐름이니 오늘 장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한국 금융지주고요. 하나 더 차트를 열어볼게요. 삼성증권의 애프터마켓 시세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나오고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규장 대비 애프터마켓에서 비교적 괜찮은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증권 쪽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수의 부침에 같이 하락할지 개별 특징주 단으로만 한국 금융지주 등이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이번 주인데 끝까지 실적에 대한 경계감 놓지 마시고요. 보유 종목
이거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으로 갑니다. 뉴욕 증시 다우와 S&P 500은 오르긴 했는데 나스닥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감 등 등장하고 있고요. 다시 인플레에 대한 불안감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지 여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기술주는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 영향 속에 나스닥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테슬라의 부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반면에 다우지수 시세가 너무 좋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헬스케어주 강세 덕분에 일단 다우가 1% 이상 올랐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엔비디아, 소프트뱅크에서 지분 전체를 매각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의 지분을 자주 모으고 팔고 합니다. 2017년도부터 모았다가 19년도에 팔았고요. 2020년도부터 모아왔던 것을 이번에 또 매각을 한 겁니다. 소프트뱅크 측에서는 밸류 때문이 아니다. AI에 투자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엔비디아는 2.9%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어위브발 AI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반면에 애플은 2% 정도 올랐습니다. 항상 AI에 뒤처진 애플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던 최근이었었는데 이 뒤처진 것이 오히려 강점으로 해석된 오늘이네요. 월가에서는 방어적인 성장주, 절제된 AI 투자에 점수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AI 과열 투자 속에서 애플은 현금 여력과 균형 잡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되려 좀 방어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 올랐죠. 테슬라는 1.2% 하락인데요. 10월 달 중국 판매량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축이 조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SNS 등을 통해서 로봇이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AI 프로젝트에 너무나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냉혹한 평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결국에는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고평가 논란에 이러한 하락의 이유가 더 씌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애플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의 약점이 마치 강점처럼 해석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올랐습니다. 애플이 오르고 엔비디아가 떨어진 그 이유를 보고 있으면 지금 시장은 AI 버블론에 대해서 꽤나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 버블론에 대한 불편함을 자극한 게 바로 코어위브입니다.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매출 지연이 나오고 있어서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좋은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하향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어요. 물리적인 인프라 공급망의 병목 현상 때문이다. 변압기, 전력 등을 그 원인으로도 꼽고 있는데요. 이 코어위브가 하락하자 결국 파트너사인 오라클도 떨어졌습니다. 코어위브 16%의 하락. 결국 AI 인프라 진영, 물리적 인프라 진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했죠. 자, 리게티 컴퓨팅도 떨어졌습니다. 3분기 매출이 부진했는데요. 리게티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정부 계약으로 잡히는 것이어서 지금 정부의 셧다운 이슈 등이 좀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펀드사들이 리게티나 이런 다른 양자 컴퓨팅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빅테크의 이 양자 컴퓨팅 사업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전방위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그러면 대형 펀드가 자금을 이동하는 빅테크 양자 쪽으로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구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독일의 AI 인프라 투자 이슈가 있었는데 구글 알파벳이 최근 들어 시장 대비 확연히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일라이릴리가 돋보였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약가 인하로 인해서
대량 판매, 비만 치료제가 대량 판매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죠. 그러면 일라엘릴리 관련한 종목군들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어제장 2% 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지었습니다. 시간 외 이슈로는 AMD와 오클로 살펴봤는데요. 자,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었죠. AI 부분에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음에도 장중에는 결국 하락이었었는데 애프터에서 마진율을 상향 조정하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반도체 AI 쪽에 다행인 AMD의 애프터 시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클로 쪽은 연료 제조 시설 승인이나 국립연구소와 MOU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 부진한 실적 이슈 속에 하락으로 정규장부터 시간 외까지 하락했습니다. 좀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한 오클로인데 미국의 원전주들도 좋지 못했던 가운데 국내는 어떨지 조금 걱정되는 흐름입니다. 뉴욕장 내용들 살펴봤고요. 이렇게 히트맵을 통해서 보시면 앞서 봤던 내용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진영 하락했습니다. AMD 등도 떨어졌으나 애프터에선 그래도 올랐고요. 애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어적인 성장주로서 주목받으며 상승세를 나타냈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단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섰다라는 거죠. 비만 치료제 대량 판매 이슈 속에 일라엘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상승했고요. 노보노 같은 경우는 이 메세라 이슈가 좀 진정되니까 이제 급격하게 반응하며 주가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머크도 심장약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효능이 밝혀지면서 주가 상승했고요. 그 외에 헬스케어, 치료제, 제약주 이런 종목들 전방위적으로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잘 모르는 종목명들도 많죠. 그만큼 중소형 제약바이오사까지 군집성을 띠고 올라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수 이제 집중돼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요. 눈에 띄는 헬스케어의 관심 국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고요. 그 밖의 뉴스들 들여다보시죠. 자,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으로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코어웨이브 실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 부족이 빚어내는 여러 문제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집중된다면 전력, 전선, 송배전 조금 더 나아가서 ESS까지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ESS 좀 더 내용 짚어보겠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이 일반 기업의 신속 수출, 히토류 신속 수출을 승인한 것이지만 미군과 연관된 기업은 좀 배제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히토류단의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이 나와서 테마단으로 히토류 넣어봤습니다. 자, 애플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지 않기는 하는데 애플이 아이폰 포켓 이렇게 좀 천으로 만든 새로운 이제 주머니 가방 같은 거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세미야키와 협업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 수 있고 가방에 고리처럼 걸 수도 있는 새로운 패션 액세서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아이폰과 소형 휴대물품을 함께 수납할 액세서리인데 이것은 패션이나 디자인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AI에 대한 집중보다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는 건가? 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저 참고용으로 그냥 체크사항 넣어봤습니다. 그 밖의 뉴스에서 아이디어 일단은 뽑아봤고요. ESS 보시죠. UBS에서 이제 미국 전력난의 유일한 해법은 ESS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리튬 시장의 두 번째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30년경에 이 배터리 총 수요의 26%까지 차지할 수 있고 이것은 전기차 수요 절반에 해당한다. 지금 미국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신규 발전소 건설은 더뎌서 아무래도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ESS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리튬 베어 마켓이 종료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자, 한국의 배터리 업계도 ESS로 슈퍼사이클을 좀 노려보고자 하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미국에서 테슬라 혹은 리튬주들은 일부 앨범화를 제외하고 모두 다 내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ESS 그것이 자극하는 2차 전지 소재단까지 해서 일단 관심을 천천히 가져봐야 될 것인지 고민이 돼서 밸류체인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배터리 셀 3사와 함께 주요 소재 업체들 그리고 그 외에 눈에 띄는 부품사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일단 체크해 놓고 ESS의 키워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시장의 분위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측면에서는 사실 뉴욕장의 AI에 대한 심리가 위축된 점, 그리고 뉴욕장이 혼조 마감, 나스닥은 하락이었다라는 점, 그렇게 우호적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내에 대해서 수출 부진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관세나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10월까지 수출 성장률이 2.3%, 그런데 내년은 1%에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짝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목요일까지 해서 시장의 변동이 좀 야기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일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잠시 후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진영은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를 매도한 점, 이것도 결국 오픈 AI에 투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것은 AI에 대한 완전한 위축을 가져올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코어위브의 가이던스 조정으로 이제 충격이 나온 점은 조금 소화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AMD 측에서 시간외에서 마진율을 상향한 점, 여전히 DDR4, DDR5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AI에 대한 낙관론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선 삼성전자 14만 원, SK하이닉스 73만 원 목표가 상향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자, AI 쪽에 대한 걱정, 이제 헬스케어나 혹은 다른 쪽이 받아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로테이션 선택지는 헬스케어였습니다. 연말 연초 헬스케어 이벤트가 조금 많다라는 점에서 또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올해는 면역 항암제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게 더 온기 확산이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챗GPT가 이제 주치의로 변모한다. 연삼경 헬스케어 시장의 진출 이슈도 있어서 요즘에 테마단에서 의료 AI 종목들이 비교적 괜찮은데요. 그쪽을 자극할지 한번 보시죠. 자, ESS 내용 전달 드렸고요. 구리값이 1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선업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구리 동박 이런 쪽에 대한 관심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 정리였고요. JYP엔터와 네오위즈, 롯데케미칼, 펄어비스 등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엔터 쪽은 실적 나오기만 하면 변동이 좀 커지고 있어서 JYP엔터가 그 분위기를 좀 상쇄해 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게임주들도 어떻게 네오위즈를 제가 2번이나 써놨네요. 네, 네오위즈와 펄어비스 이런 게임사들의 실적도 점검해 주시죠. 이제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0시 개장 일정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옵션 만기일 어느 정도 변동은 감내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스타 일정이 시작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앵커 오늘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새로운 섹터를 골라봤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AI 거품론이 최근에 고개를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사이클에 내가 탑승을 해야 한다면 아직 덜 오른 쪽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AI 밸류 체인 단에서 아직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쪽이 바로 액침 냉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의 사이클을 확인해 보시면 AI 붐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인해서 반도체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프라 쪽까지 수급이 확산이 되면서 전력기기가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라든지 인프라 쪽에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에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액침냉각인데요. 액침냉각과 관련해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액침냉각을 봐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의 디테일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왜 지금 우리가 액침냉각을 봐야 하는가? 결국에는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정말 단순한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그 내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CSP 업체,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액침냉각 기업들의 납품처라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CSP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정된 전력의 효율성인데요. 이 전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냉각 기술이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1메가와트급 렉에 진입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렉은 스토리지라든지 그러한 금속 부품을 세로로 쌓아 올린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한 가운데 거기서 액침 냉각이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냉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에어쿨링이라든지 이 수냉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식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인 액침 냉각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러티브가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S증권에서는 관련주로 GST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는데요. GST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침냉각 같은 경우에는 활용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큰 수요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 외적으로도 전기차 열 관리라든지 아니면 ESS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발을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문어발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이렇게 액침냉각이 쓰일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반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액침냉각의 시장 전망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액침냉각 시장 자체만 살펴보시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세는 굉장히 탄탄하게 짚히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11억 달러의 규모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2037년에는 무려 897억 달러를 넘기는 시장 규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연평균 성장률 40%를 넘기는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리고 특히나 AI용 데이터 센터에 특화되어 있는 액침냉각 시장을 살펴보시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세는 정말 크게 짚히고 있는 상황이죠. 2023년에는 약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었는데 2030년에는 약 7배 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22억 5천만 달러를 넘기는 시장 규모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인프라가 많이 건설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액침냉각 시장도 함께 커질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그리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액침냉각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 액침냉각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 빅테크 기업들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서서히 액침냉각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잡기 위해서 삼성그룹과 LG그룹이 냉각 솔루션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의 플렉트그룹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기존에 강점으로 갖고 있었던 개별 공조 중심 솔루션을 이제는 데이터 센터 대상으로 중앙 공조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한국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공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삼성그룹에서 발벗고 나선다는 것이 삼성 쪽으로도 실가 될 수 있지만 대기업이 발벗고 나선다는 것은 시장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겠죠. 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수주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텐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냉각 솔루션 MOU를 체결했고요. 미국 하이퍼스케일과 인도네시아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 칠러 공급 계약까지 맺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뭔가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차세대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솔루션을 개발하려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액침 냉각 전문 기업인 GRC와 함께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이것을 좀 면밀하게 체크해 보면서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여주는지, 어느 정도로 길을 터주는지에 따라서 시장, 우리나라의 시장이 또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 그리고 밸류체인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GST 쪽으로는 별표를 쳐놨고요. 잠시 뒤에 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지만 우선 GST 같은 경우에는 1상 그리고 2상 액침 냉각 시스템을 모두 다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액침 냉각 기술 자체가 원리를 살펴보면 꽤 어려워요. 그런데 1상과 2상 기술로 나뉘고 있고요. 특히나 2상 기술이 기술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상 액침 냉각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독점적인 지위가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GST입니다. 그리고 칠러와 관련해서도 TSMC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KN솔도 관련주로서 언급이 되죠. 이 글로벌 액침 냉각 기업인 스페인의 서머와 함께 단상 액침 냉각 시스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있는데 이 탄탄한 고객사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 시장에 안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새롭게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삼성공조도 언급이 또 꾸준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반도체 그리고 산업용 냉각 솔루션 분야를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고 액침 냉각용 열 교환기 그리고 냉각 탱크 같은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함께 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살펴보시죠.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회사인 SK엔무브를 통해서 액체 냉각용 유전체 냉각유를 개발하고 또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냉각유가 바로 액침 냉각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 액침 냉각 기술 자체가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집어넣어서 열을 식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냉각유가 핵심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 SK엔무브고 SK엔무브가 바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만큼 함께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또 한 가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본다면 미국 액침 냉각 기업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GRC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과 워트는 간략하게만 살펴볼 텐데 유니셈은 사실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술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 대기업의 이 데이터 센터용 냉각 기술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 시장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함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써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요. 다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뭔가 뚜렷한 성과라든지 실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칠러를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칠러는 이제 액침 냉각 시스템의 필수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부품 기업으로서 그 시장이 커지면 부품단으로도 뭔가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생기면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제 이 칠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 시장의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특히 GST가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GST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T가 이 기업, 이 섹터, 그리고 이 산업에서 1등 기업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향 매출 확대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 퀄 테스트에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SK 하이닉스 향으로만 약 50억 원의 장비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SK 하이닉스 향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이 GST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굉장히 탄탄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있었고요. 마이크론, CXMT, YMTC 같은 기업들을 모두 다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었던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대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에서 액침 냉각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렉스케일 로드맵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력 소모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렉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필요한 인프라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메가와트시 렉을 지금 도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류 기술인 DLC 액체 냉각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치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국내 액침 냉각 1위 기업인 GST 쪽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GST를 또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증권가에서 막 구체적인 목표 주가라든지 눈에 띌 만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꾸준히 언급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 시장이 열리는 것인지 그리고 AI 사이클 내에서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진입하기가 어려웠다면 액침 냉각 시장은 아직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고민들 이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 브리핑 시간도 5분이나 단축한 만큼 이분과 심도 깊게 편안하게 궁금한 거 다 여쭤보면서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장 보고 있으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 그나마 오른 종목들도 상승폭을 줄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코스피도 결국엔 하락이었었고 여러모로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 중심에 환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어서요. 전체적인 시장관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살펴주시죠. 실질적으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것은 지금 최근 꽤 많이 이어지고 있죠. 네.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기사화되면서 개인들의 54%인가요?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인 개인들이 절반 이상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원금화 썼을 때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가 엇박자가 났다라는 이야기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하면 지수가 좋은 것이지 여기서 과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좋을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월요일 날 방송을 드렸을 때 나는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하락을 멈추기 위해선 첫 번째는 셧다운일 것이고 그 다음은 금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인데 셧다운의 재료가 바로 그날부터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되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었던
증시의 반전의 트리거로서의 셧다운의 역할은 이미 상당히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계속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환율이라는 단어가 계속 불편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1,500원도 자꾸 보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또 하나의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 언저리 있을 수도 있다라는 뷰를 갖고 있고 이것이 썩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만의 시나리오가 친다 하더라도 자 일단은 전통적으로 원화 약세가 나왔을 때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었나요? 과거에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느낄 때는 한국 경제가 매우 안 좋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자본을 빼갈 때입니다. 결론 보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선도 좋고 방산도 좋고 뭐 원전도 좋고 거기에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기가 안 좋은 환율 밸런스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시장과 증시 색깔과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SK하이닉스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것에 대한 일종의 결과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보일 거라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불편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1,500원이라는 마디 가격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전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환율이 1,100원, 1,200원의 박스권에 있었을 때와 지금은 1,400원, 1,500원의 박스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은 원화 자산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갔기 때문이에요. 뭘로 갔어요? 미증시로 갔고 암호화폐로 갔거든요. 거기에 대규모 이탈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환율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올라온 거지 그때보다 지금이 환율이 한국 경제가 30%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1,500원 불편한 건 맞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외국인이 반도체 투톱을 다 팔고 떠나갈 이슈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좀 이어가 볼까요? 증권사 곳곳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목표가 올려잡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다 떠나서 전체 시장의 대장 하이닉스 들고 다른 종목 한두 개 좀 돌렸으면 9월부터 제일 편안한 포트였지 않을까 문득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오늘도 이제 IB에서 한 73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일각에서 어제 저희 진만쌤 100만 원 얘기하고 가셨어요. 함정남 차지면 어떤 생각? 하이닉스 100만 원이요? 100만 닉스 간다고 얘기하고 하셨어요. 듣던 중 시원한 이야기. 시원한. 100만 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장에서의 그 가격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맞아요. 이 시장을 그냥 이 사이클은 계속 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시되 지금의 시장 색깔이 조금 일단은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보면 IT만 다 빠지고 지금 그 외의 종목들은 많이 올랐으니 PAI로. 오늘은 아마 반도체가 쉬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일단은 반도체 시장, 이 빅테크, 이런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나고 있는가. 오늘 도대체 미국 시장에서 왜 빠졌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략 매도했습니다. 이거 진짜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이거만한 악재가 없죠. 엔비디아 버블로 맞잖아. 니들도 팔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그걸 판 이유는 다른 AI를 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어떠냐 그러면은 저는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글쎄요. 저는 그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깐부태동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안하무인 내가 가는 게 길이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에 칩도 주면서 다양한 것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들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엔비디아의 독주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의 확산이냐
근데 지금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하이닉스의 칩 가격 좀 낮춰, 그리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빨리 올라와서 SK하이닉스의 독주를 좀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 엔비디아도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의 버블이라기보단 이제는 다른 기업들, 다른 종목들의 기회 확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온 것도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 특히 삼성전자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해법을 찾아가기 시작한 기업 중에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AI가 버블이라기보단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엔비디아보다는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제 뜻이 무엇인지 아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다우지수가 모처럼 만에 좀 셧다운이 마무리되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갈 수 있어라는 것 중에서 반등을 주었죠. 그럼 시장이 조금, 미국 시장도 긍정론으로 살펴본다면 빅테크 기업들과 아닌 기업들의 이제 좀 시설을 만들려고 하나라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산업이 어디까지 가냐가 아니라 순환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좀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 좀 쉬겠네요. 쉬어가면 조금 잘 쉬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기회로 엿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히려 쉴 때 또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형님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방향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이제 출연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진행자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차장님, 그럼 반도체에 대한 방향이라면 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뭐 저희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네. 다 살 수 없다면 네. 어느 쪽에 좀 더 그래도 무게를 두실까요? 삼성전자를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못 산다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오늘 계좌 들어왔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사드릴 것 같아요. 네. 소부장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의 특징은, 왜냐하면 지금 섹터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지금 유리기판도 있죠, 뭐 파운드리 있죠, 전공정이 있죠, 전통 메모리 있죠, HBM 있죠, 뭐 팹리스 있지, 그다음에 뭐 디자인 하우스는 움직이지도 않았지, 뭐 전공정, 후공정 여러 정말로 많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포트를 짜놓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균열이 가기 전에 소부장이 오르려고 하다가, 이전에 이미 1기로 올랐던 소부장 제외하고요, 두산이라든가 뭐 원희가 에피스트다 이런 1기 종목들, 그다음에 기판주들이 완전히 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기판은 지금 들어가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기판 종목들은. 근데 어쨌든 1기 종목들을 빼고 그 다음 차수의 종목의 섹터 순환매로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가려고 했다가 이제 이 투톱이 조금 균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반등에 소부장의 반등이 좀 화끈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종목들이 지금 1기 종목들이죠. 1차 랠리를 했던 종목들. 다음 꾼에 이제 이런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야?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너희들도 올라가는 것 아니야? 라고 봤었던 종목 중에 어제 출발한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K시텍, 뭐 월덱스 이런 종목일 텐데요. ISC도 밀렸다 다시 빠졌는데, 오늘은 뭐처럼 종목 소개 좀 해드려 볼까요? 네. 지금 화면에 또 나가고 있는데, K시텍, 이게 진짜 지금 HBM과 관련돼서 독보적인 자기만의 어떤 바운드를 갖고 있는 거, 기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전통 메모리 쪽에 비중이 많은 것들에 대해선 캐펙스 투자가 긴가민가 하다 보니 조금 더디게 갔었는데, 지금 메모리 D램 가격 오르는 속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결국은 밀려가야 되는데 라는 상황 속에서 언제 출발할 거냐라는 관심에서 K시텍은 전통 장비주였어요. 이거 원희가 에피스 테스트 가면 같이 가던 보던 종목인데 이제 움직였다. 후발주자로 움직이죠. CMP 장비랑 CMP 슬러리, 그러니까 그 웨이퍼 평평하게 깎는 거랑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이닉 솔루션인데요.
팹리스 업체죠. SK하이닉스의 시스템 IC의 국내 유일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 SK하이닉스가 독보적 위치를 잘 지켜나가고 있죠. 거기와 함께 맞물려서 신규 상장 이후 바닥을 다진 시그널이 눈에 띕니다. 세 번째는 YC라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를 주 고객으로 놓고 있고요. HBM용 웨이퍼 테스트 검사 장비입니다. YC는 이미 뭐 많이 익숙히 들으셨었던 종목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HBM4만 아니라 5, 6 세대에도 대응 가능한 장비를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번째는 이오테크닉스죠. 이오테크닉스도 늘 항상 레이저 어닝 장비로서 늘 눈여겨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언제 갈지는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급의 포착도 눈에 띈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은 모처럼 소부자에 관련된 종목군을 좀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여기 가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갖고 네, 계신 맞습니다. 분들이나 삼성과 하이닉스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당연히 보시는데 지금 그쪽으로 손이 나가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종목군 살펴주셨으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소부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시간이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소부장에 대해서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장기 전략을 갖고 있어요. 더 길게 보일 거다. 지금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어떤 단계냐면 캐펙스 투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지금 기존적으로 있었던 DDM 메모리 공장을 HBM으로 일부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자체적으로 감산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HBM으로 안 바꿀 수가 없죠. 지금 뭐 다 팔고 없는데 재고가 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쪽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 쇼티지가 나고 HBM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번단 말이에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업체들은 지금은 가격을 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현금을 계속 쌓아놓고 현금만 갖고 있으면 미래가 없어요. IT 기업들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D램도 좋고 낸드도 좋고 HBM도 좋은데 이걸 안 한다? 그럴 순 없겠죠. 특히 D램 쪽에서의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이쪽 사이클에서 적당한 눈치 보기 이상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번에 한 기업이 투자에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의 방향성을 잡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HBM 4, 5, 6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6부터는 칩의 성능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시기로 진입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6나 7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런 칩의 성능의 고단한 효율 시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급론으로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설비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시장을 가격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칩에 대한 가격으로서 치킨 게임이 일어나요. 치킨 게임이 일어날 때 생산 능력이 딸리는 기업들은 위태하게 됩니다. 아주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생산의 방향성이 캐피스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증설 사이클이 저는 한번 올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은 증설 사이클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를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지금 한 가지 불편한 이슈는 반도체 관세 이슈가 안 끝났어요. 맞아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가이드라인을 잡게 되면 얼마만큼을 미국 공장을 짓고 중국 공장에다가는 어느 정도까지만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의 사이클까지도 본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소부장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보고 길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주가 흐름이 조금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통 좀 최근 한 석 달 동안 기간 조정을 줬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뭐 앞으로 100% 맞아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점검하면서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관전 포인트 혹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를 미리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함정남 사장님의 전략이 저희는 귀하게 느껴집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좀 장기적 관점의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저희가 반도체만 볼 수만은 없겠죠. 자, 그러면 반도체, 한국에서 그 수급과 수남매의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수급을 어디가 나눠지게 될 것인가, 반도체가 좀 쉬는 동안에 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밤사이 미국 바이오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 중소형 바이오까지 내달렸어요. 국내 바이오는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힘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바이오가 갈까요? ESS가 갈까요? 아니면 함께 갈까요? 어느 쪽이 나을까요? 오늘 누구 차례예요? 이제 이거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어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바이오가 가려고 하는구나. 하이닉스가 밀릴 때 바이오가 꽁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제 ESS가 가려나 봐, 바이오 못 가나 봐 이 생각했는데. ESS는 아침부터 움직였잖아요. 에코프로만 움직였던 것도 좀 이상해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좀 온도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만 가는 것이 좀 불편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제목, 오늘은 바이오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 차례인데 확실한 뚜렷한 명분이 생긴 것이 바이오다라고 생각이 들고 2차 전지가 정말로 바닥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하게 쓸 수 있는 명분이 ESS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노골적으로 ESS를 계속 갖다 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ESS를 이거 관련된 좋은 뉴스가 나왔죠. 공급망 강화시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ESS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산인데 여기에 이제 고율 관세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이제 ESS 나오면 그건 전기차보다 마진도 안 좋은데 하지만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는 거. 이것이 데이터 센터에 연결 지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ESS를 어디에 연결 지었었냐면 친환경에 연결을 지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 플러스 데이터 센터에도 연결을 짓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ESS,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주가들이 저 꼭대기에 있으면 2차 전지를 과거의 고점에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에 연결 짓다 이런 건 너무 과잉이야.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 고개 한번 들은 자리라고 한다면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명분으로서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이 대부분 다 예쁘게 잘 쉬었습니다. 예쁘게 잘 쉬었다는 느낌은 그러네요, 굳이 제가 차트가.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도체 피로감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는 이쪽에서 해법을 찾겠다라는 이런 논리 속에서 좀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가 좀 충분히 기회를 가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저는 2차 전지 안에서는 삼성 SDI를 앞단에 두고 보고 있고요. LNF도 괜찮아 보이고 에코프로 그리고 롯데머티리얼즈 작가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동박인데 전기차용 동박보다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AI용 회로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약간 인공지능 칩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쨌든 2차 전지 쉬어감 안에서 뭐 지금은 여기가 끝났다. 사실 전기차 업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썩 매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ESS를 지금 계속 시황 논리에서 갖다 쓰는 것은 주가를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적어도 한 박자는 전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ESS 관련한 내용 짚어봤고요. 시청자분도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미장 바이오 주가 상승, 국내 바이오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시총 상위부터 보시다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코스피 바이오가 좀 괜찮다 해서 한미화품도 좀 좋은 자리에 있죠. 그래서 뭐 알테오젠을 필두로 지금 뭐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알테오제가 오늘 반전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약품 이제 계속 ING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총 상위를 보면서 위부터 찍어야 되잖아요. 기업 내용을 너무 사랑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그럴 때 지금 자리에서 지금 차트 대응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네. 바이오가. 삼천당제약이랑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내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 삼천당제약이랑 코오롱 티슈진이다. 정말 이렇게 바보같이 정말 제가 설명을 할 줄은 몰랐네요. 왜냐하면 기업 내용을 너무 사랑하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플랫폼 안에서 제가 바이오를 보는 거 시총 상위 우선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가장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 거라서 이 안에서 코오롱 티슈진이 갖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순환에 갔었을 때 시총 상위에서 올 텐데 보로노이, 한미약품,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코오롱 티슈진이 눈에 띄인다. 그런데 어쨌든 상징성 대장은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이 제 본심입니다. 기간 조정들을 잘 줬어요, 바이오들이. 좋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종목군들의 상승을 계기로 바이오 전략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시청자분은 바이오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첨언으로 자세히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중간 왜곡을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욕심나는 마음에. 자, ESS와 바이오 살펴봤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 차장님도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어요. 네이버 좋게 보는데 주가는 자꾸 카카오가 간다. 그러면 네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카카오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이버 진득하게 기다려봐야 될까요? 그 방송을 보시고 그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것은 다른 분들도 다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를 좋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 주시는구나. 지금 분기 최대 실적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업들이 더 좋다라고 보는 것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여줄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플랫폼 이것을 결국 무언가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길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 두 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매출도 최고 진짜 뭐 복합적으로 다 맞아가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두 기업 모두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과 매출 대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부진한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은 시장이 칩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소프트웨어가 갈 때도 됐는데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흘렸는데 잘 못 가요.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다면 한 종목 좀 뻗쩍뻗쩍 움직이려고 하는 건 마음의 AI 정도만 조금 움직이고 칩 사이클에 워낙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 뒤에 나타날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조금 그 위에 확산돼서는 아직은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의 다음 차례를 잘 예쁘게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는 중장기 플랫폼으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만약에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돈 들어오면 삼성전자 못 쓸 것 같습니다. 돈 들어오면 이 두 종목은 포트의 일정 부분 담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뭘 사야 될까요? 뭘 살 고민하세요. 그냥 반반씩 사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네이버랑 두나무가 합병이 되느냐 마느냐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합병이 어려울 거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합병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이쪽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겠다는 뚜렷한 방향성은 제시하지 그런 방향성은 뚜렷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쪽을 시장을 플랫폼화해서 어쨌든 치고 나가는 것은 네이버가 가장 빨리 있고 가장 앞서 있다는 점을 인정해 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또 네이버가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매출 실적 발표만 받더라도 여기서
좀 매력적인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의 시장의 쏠림은 칩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수급의 순환매에서 다음 기회의 낙수 효과를 찾아갈 때 저는 충분히 과거였으면 팔란티어 갈 때 갔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세요. 미국에서 뉴스케어 파워 갈 때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 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뭐 살까요? 그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반반씩 사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직 진정한 이 두 기업이 AI 플랫폼과 관련돼서 만약에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위치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카오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함정남 차장님 치킨 시킬 때 어떻게 시키십니까? 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네, 그렇죠. 반반. 네카오 고민되신다면 반반 전략 얘기해 주셨어요. 자, 프리마켓 출발이 됐습니다. 분위기 좀 짚고 특징주에 대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일단 미국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AI 반도체 진영이 쉬었기 때문에 오늘 어찌 보면 이 프리마켓 시세는 당연해 보입니다. 1% 내외 하락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뚜렷한 방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네이버 1%대 상승세 확인이 되고요. 알테오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알테오젠 일단 코스닥에서 시총 1위 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천당제약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6% 급등이에요. 어떻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황반변성 치료제 수출 국가 프랑스가 추가되면서 이제 정정 공시를 냈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가가 6% 정도 오름세. 일단 미국의 바이오 종목군들의 군집성, 알테오젠의 주도력, 여기에 이런 개별 특징주단의 뉴스가 모여서 오늘은 일단 제약 바이오단의 출발이 훨씬 더 프리마켓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의 자사주 매입 이슈 있었던 태성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 등락률 상위단으로 가볼까요? 워트가 11% 상승세. 조금 전에 실적 내놨죠. 펄어비스 흑자 전환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주가는 반응합니다. 프리마켓 기준 6% 상승이고요. 자, 앞서 미나 앵커 브리핑 이제 공조, 액침, 냉각 이런 쪽이었었죠. GST 오늘 5% 상승세. KN솔 과거 원방테크였죠. 3.8% 상승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앞서 실적 특징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점을 살폈었는데요. 일단 주가 좋습니다. 오늘장도 프리마켓 굉장히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롯데 에너머티리얼즈 이쪽도 일단은 회로박 이슈에 계속해서 반응을 하면서 시장의 특징주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마음 AI, 플리토, AI 소프트웨어 함정남 차장님 바라시는 대로 이쪽으로 좀 관심이 올까요? 일단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나눈 종목군들, 그러니까 AI 칩 외단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 차장님, 이 중에서 요거 눈에 띄네라는 내용 있을까요? AI 소프트웨어는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드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번 갈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오는 시총 상위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의 또 하나의 기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의료 AI 관련된 주들은 조금 여전히 저는 소형주단에서도 충분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표적인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파로사이 바이오라든가 쓰리빌리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형주단에서는 그런 좀 방향성으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장이 확실히 이렇게 빅테크가 빠지면 우리나라가 주춤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동안 참아왔었던 억눌렀던 한을 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쉬겠구나 딱 하니까 되게 다양한 섹터에서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냉각 이쪽에서도 치고 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너네 제발 좀 쉬어라. 나도 좀 가자라고 하는 울분의 장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냉각 시스템에서 본다면 LG전자도 껴놓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LG전자 일단 프리마켓 1.4% 상승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칩이 쉬는 사이에 다른 쪽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
그 안에서 여러분이 포트 전략을 어떻게 짜가는가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펄업이 쓱자 전환도 있었고요. 오늘 네오위즈 나올 거고요. 어제 NC소프트 나왔습니다. 게임주 단은 지금 어차피 시장에서 뭐 주력 섹터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뭐 선택지를 좀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패스할까요? 아니면 대응을 해볼까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게임주들을 안 본 지도 오래됐고 과거에는 막 웹젠, 위메이드 이 시절에는 엄청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은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눈이 잘 안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섹터입니다. 나쁘다는 섹터가 아닙니다. 제가 모릅니다. 패스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픽 이슈로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거래소 밸류업 관련한 세미나 행사 진행을 하고 왔었는데 시장이 이제 최근 들어서 배당, 주주 환원 이쪽으로 다시금 관심을 집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꽤 오르기도 했고요. 밸류업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한 최근의 흐름인데 이쪽 관련해서 키워드 어떻게 뽑으시는 거예요? 자사주 조각과 관련해서 어쨌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12월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배당수도 분리가서 25%까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적당한 선에서 얼마나 빨리 태울 거냐라는 것이 좀 남아있지만 3개월이냐 1년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한다면 이제 그것을 음흉한 의도로 쓰려고 하는 거 보이지 말고 일단 소각해 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이제 주주에게 돌아가게끔 하겠다라는 목적이라고 하니 그런데 자사주 비중이 높고 PER이 낮은 종목들이 다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이것이 테마성으로 움직일 땐 그런 종목들도 다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일단은 시나리오도 맞으면서 기업도 사고 싶을 만한 이거 외에 자사주 소각 외에 자체적으로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탄탄하게 좀 받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에서 제가 지난번에는 은행주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기간 조정을 주었었던 은행주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과 지주사들일 텐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은 신영증권, 부국증권일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지수가 사상 최고치 내로 가는데 증권주는 충분히 명분이 있고 또 넥스트 트레이딩이 이제 통합되면서 이제는 정규 시장이 거의 8시에 끝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것 또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테니 증권주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중에 모터닉이 있고 또한 지주사 중에서 SK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안에서 우선순위를 놓고 보는 것이 납득이 되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것이 통과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테마가 시장에 반영이 될 때는 뭐 영흥이라든가 조강평, 인포바인 종목들까지도 시야를 넓혀놓고 가능성을 넓혀놓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눈여겨볼 수 있는 시장의 키워드들 뽑아봤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바이오, 2차전지 함께 가는 분위기 형성이 되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 롯데에너지 머티, 일전에 말씀드렸던 전지박 혹은 회로박 관련한 키워드 종목들 강하고요. 조금 전 함정남 차장님 의료 AI 단 신테카 바이오 말씀 주셨는데 지금 16%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 한올바이오 이런 종목도 같이 가고요. 몽코크로스도 의료 AI단에서 함께 가네요. 네, 좋습니다. 한쪽만 치우치기보다는 이렇게 또 고루고루 가는 시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주도해주는 누군가가 또 나타나주고 이것이 반복돼서 코스피의 코스닥의 새로운 레벨업을 기대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